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날씨 엄청 덥죠? 자, 자, 우리 그 문제집 어디 펴보시냐면, 108페이지. 일단 108페이지 한번 볼게요. 펴셨죠? 자, 먼저 이제 1번, 2번 먼저 그냥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1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1번 지금은 별로 의미 없는 지문이에요. 냅두고요. 2번.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이용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부동산 금융에는 담보 기능이 있고, 그 옆에 거 감가상각 및 차입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 순위감의 세율 해봤잖아요. 순위감의 세율. 그래서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죠. 맞고. 뭐 3번도 이제 일반적인 소리라 별로 의미는 없어요. 부동산 금융은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됐고요.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라고 4번에 보니까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소비금융은 집 살 때 이렇게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게 소비금융이죠. 그냥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을 소비금융이라고 하는데, 집 살 때 한꺼번에 많은 돈을 빌리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분할상환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소비금융이다라고 불러주는데, 개발금융 또는 공급금융은, 자, 빌라 건축하는 건축업자 갑돌이도 빌라를 짓기 위해서 농협에서 돈 빌려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빌라 지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건축대부라고도 이제 해요. 이걸 이제 건축대부, 건축대부라고도 하는데, 이 건축대부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빌라 짓는데 비용이 총 뭐 20억이 들어간다. 이제 좀 크게 지으니까 라고 가정을 하면, 첫 삽 뜨자마자 한꺼번에 20억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건축대부는 공정별로 자금을, 단계별로 자금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완공이 되잖아요. 완공이 되면 담보가 생겨서 안 생겼어? 생겼죠. 그러면 완공이 되면 이제 요거를 분양해서 갚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저당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당 대부를 받아가지고 갚든지,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금융과 공금융은 돈 빌릴 때하고 갚을 때하고 그 구조가 서로 반대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4번 보니까 소비금융은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금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문장 끊고, 개발금융은 주택의 유효 수요자를 확대시킨다. 아이고, 둘이 바뀌었죠? 둘이 바뀌었어요. 5번 그냥 뻔한 틀린 소리고요. 자, 2번 문제는 오타가 나와서 오타만 수정할게요. 2번 문제 2번을 잠깐 보니까, 건축대부는 개발이 완료되면 건축대부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칠판 볼래요? 개발이 완료가 되면 완공된 부동산이 담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요걸 담보로 잡히고 이제 돈 빌리는 거예요. 그걸 무슨 대부를 한다? 저당대부. 그래서 건축대부는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대부가 아니고 저당대부로 전환될 수 있다. 참고로 그냥 봐야 될 그 내용이겠고요. 3번 문제는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좀 이따 저 뒤에 MBS까지 싹 끝내고 나서 총정리할 때 다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고요.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실제 시험에 나왔던 유형과 지금 비슷하게 이제 뭔가 구성이 됐는데, 한번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일단 틀린 거 물어봤는데,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제 공법 시간에도 배우고 그럴 텐데, 일단 주택도시기금은 2번 보니까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주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 수요자 및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서 활용하는 기금으로 구성됐다. 뭐 이런 건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제 5번을 잠깐 보면, 5번 보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맞죠? 근데 전에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틀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들어보셨죠? 요게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유동할 때 나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그런 걸 물어본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4번 같은 경우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다. 맞는데 3번 같은 경우는 한번 오답을 이렇게 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을 한번 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시 누가 운영하는지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오답이 나온다면 나올 거니까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한국주택금융공사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소리만. 네. 답은 3번이 틀렸다. 이 정도. 넘겨볼게요. 이제 6번 문제.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6번, 7번도 이제 중요한 문제고, 역시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지금. 자, 일단은 우리 7번 먼저 해볼게요. 금융기관이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LTV, 담보인정비율, LTV를 높이면 은행은 위험이 더 커지는 거죠. LTV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되겠죠. 2번. DTI도 낮춰야 됩니다. 3번은 이제 좀 이따 다시 나오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우리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는데 은행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금리 대출을? 변동금리 대출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근데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고정금리로 대출한다 하면 안 돼요. 네. 다음. 우리 부부순 기억나시죠? 부채 감당률.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했잖아요. 대출 시행 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게 나타날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차입자가 소득으로 벌어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크니까 돈 뜯길 위험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보다 1 이하가 되는 투자 대안을 선택한다? 이런 놈들을 빌려준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5번. 소득 대비 부채 비율 DTI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추가로 DTI를 적용한다. 그러면 은행 위험 줄여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답은 5번이고요. 자, 이제 6번 문제를 다시 이제 풀어볼 텐데 위에 거. 자, 틀린 거 1번. 담보인정 비율 LTV를 통해서 투자자가 재물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LTV가 60%냐, 40%냐, 30%냐에 따라서 투자자 본인의 지분이 이만큼 들어가고 이만큼을 빌려서 투자하는구나. 이런 거 파악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2번 중요하죠? 2번. 예. 2번은 보면 LTV는 담보대출 가능하게 결정할 때 부동산의 담보가치, 가격 기준, 부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예. 차입자가 소득이 크냐 작냐 이런 거 안 봅니다. 부동산 담보 가격이 얼마냐,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하게 결정하고, DTI는 정부가 몇 퍼센트로 묶었대. 이것은 은행이 지불해야 될 원리금의 크기를 묶어놓은 건데 차입자가 뭘 기준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2번 중요하죠. 담보인정 비율 LTV는 주택의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다음 차주, 차입자. 자, 차입자의 상환 능력 DTI는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맞죠? 네. 3번.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 부채, 그러니까 소득으로 벌어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부채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다음 4번. 담보 인정 비율은 주택의 담보 가치만을 고려해서 최대 융자액이 산정되지만 DTI는 차입자 소득 이외에도 기존 부채 및 상환 기간 등이 모두 고려된다. 좀 이따 이거 할 거예요. 요거 좀 이따 계산 문제 할 때. 네, 됐고. 5번. 금융기관은 주택 저당 대출의 대출 기준인 대부 비율을 올려서 주택 수요를 줄일 수 있을까요? 에이, 아니죠. 내려야 되겠죠? 5번 틀렸는데 5번 밑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택 수요.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높인다, 낮춘다? 높이겠죠. 그렇죠. LTV, DTI는 높인다, 낮춘다? LTV, DTI는 둘 다 낮춘다. 예. 가장 잘 이용되는 내용이죠. 아유, 에어컨 좀 뒤에 좀 켜주세요. 에어컨 좀 눌러주세요, 누가. 좀 뒤에 좀 눌러주실래요? 에어컨 좀. 껐어요? 왜 이렇게 더워? 더워 죽겠어.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아유, 참. 이 강의실 온도는 전부 저한테 맞춰야 된다니까요. 저한테. 자,
됐어. 자, 아무튼, 요건 이제 중요하고요. 지금 보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주택시장을 이제 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이거 외에도 양도소득세 중과한다든지, 뭐,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무튼 좀 알아두시고. 자, 이제, 계산 문제 이제 스타일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에도 여러 번 해봤는데, 자, 주택이라는 부동산이 있고, 상가란 부동산이 있는데, 주택이란 부동산과 상가란 부동산에 정부가 이제 대출해 줄 때, 요런 기준에 의해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요렇게 결정하겠다.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시험은 주택이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상가가 나올 것 같아요? 왜 상가야? 아니, 약간 그 정부의 이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타거든. 근데 왜 상가라고 그랬어요? 집에 상가 많나 보네? 아니, 분위기상 주택이라고 해야지, 지금 분위기가. 지금 주택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너무 폭등하니까 지금 주택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주택이 더 크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주택이 이제 시범에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상가 관련된 계산 문제는 LTV하고 부채 감당률 이용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채 감당률. 요거 두 개 먼저 그냥 한번 해보고 나서 전 문제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도 바꿔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어딜 보냐면 한 장을 먼저 넘겨서 12번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12번 문제. 자, 12번을 보니까 대출기관에서 부동산의 담보평가 시 자산가치와 LTV겠죠.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대출 가능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다음 조건이 명시된 대상 부동산의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각각 얼마냐. 자, 어디? 거기 보니까 자산가치가 20억짜리, 순영업소득 1억 2천, 대부비율 60%, 저당상수 0.1, 부채 감당률 1.5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이제 자산가치 기준이란 것은 이 자산가치 20억을 기준으로 LTV 적용해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봐라 이거죠. 그러면 20억이 60%니까 얼마입니까? 그냥 12억이죠, 12억. 그거 끝났고요. 다음, 현금 수지 기준은 부채 감당률 적용하래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우리 부부수 해봤지 않습니까?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이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가 순영업소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예. 순영업소득이 보니까 1억 2천이에요. 1억 2천만 원. 은행이 갚아야 될 부채 서비스액 모르니까 빌리는 돈 곱하기 저당상수 0.1이네요. 저당상수. 그렇죠? 요 값이 1.5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여러 번 해봤잖아. 이제 이 분모에 있는 x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x를 구하려면 바깥에 있는 1.5랑 둘이 뭐 하면 돼요? 자리바꿈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1.5가 요 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자, 그럼 어디? 1.5 곱하기 0.1은 0.15죠? 그럼 어디? 1억 2천 나누기 직접 쳐봐요. 1억 2천 나누기 0.25 쳐보세요. 8억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 가능한 금액은 8억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뭐 상가는 이렇게 이제 풀어보면 되겠고, 이제 주택을 풀어볼 텐데, 다시 이제 9번 문제를 볼 겁니다. 9번. 자, 이제 주택을 볼 거예요. 9번. 자, 칠판 볼 겁니다. 먼저 이제 DTI 적용하는 건데요. DTI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은행이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의 크기를 이렇게 알아보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DTI 1, 2가 있었어요. 1, 2가 있었는데, 뭐 그런 소리 안 할게요. 아무튼 기존의 게 요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차입자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는데, 이번에 차입자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돈 빌린대요. 그러면 이번에 집 사기 위해서 빌리는 돈에 대한 원리금만 따지는 거야. 사실은 내가 소득으로 벌어가지고 나가는 돈이, 지출되는 돈이 집 사기 위해서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만 지출되는 게 아니고, 뭐 술도 한 잔 먹으면 카드 끊고,
자동차 3년 할부로 괜찮아 들어와. 그렇게 천천히 들어오려고 하면 더 이상해. 빨리 들어와. 그리고 뭐 자동차 뭐 3년 할부로 끊고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내 월급 소득으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기존의 것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소득으로 집 살 때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하는 거 이것만 따졌거든요. 일단 9번 문제 그대로 그냥 풀어볼 거예요. 9번 문제 먼저. 자, 일단 보자. 8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냐. 자, 먼저 갑 소유주택의 담보평가 가격이 4억짜리예요. 갑의 연간 소득은 4천만 원이고 연간 저당 상수가 0.1, 대출 승인 기준 LTV 70%, DTI 50%, 두 가지 대출 승인 조건을 모두 다 충족을 시켜야 됨. 이렇게 나왔네요. 그냥 이건 먼저 그냥 풀어보자고. 그럼 먼저 LTV 적용해 볼까요? 4억짜리에 70%니까 2억 8천이죠. 근데 기존 대출이 8천 있잖아. 그럼 LTV만 적용하면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일단 얼마? 일단 2억. 그러니까 5번 답이 안 되겠네요. 그죠? 다음 두 번째 DTI 해보자. 개인의 연간 소득이 4천이라고 그랬어요? 4천만 원. 다음 이번에 집 살 때 이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원리금. 그 원리금은 빌리고자 하는 돈을 X라고 합시다. 곱하기 저당상수 하면 되죠? 저당상수 얼마예요? 0.1이죠. 0.1, 0.1. 이렇게만 하면 끝나. 그럼 이 비율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50%? 0.5. 자, 이것만 일단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X를 구해야 되니까 4천만 원 밑에 있잖아요. 부모. 이 나누기 4천만 원 우변을 넘기면 곱하기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면 X 곱하기 0.1은 4천만 원 곱하기 0.5는 얼마? 2천만 원이 되겠어요? 그러면 X가 얼마 되겠어요? 2억이죠? 자, 그러면 기존의 대출이 8천만 원이 있으니까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DTI 적용하니까 1억 2천, LTV 적용하니까 2억. 얼마 빌려주는 거예요? 1억 2천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요게 기존 문제인데 이번 시험은 이제 정부가 이제 DSR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DSR. 예. DSR이 뭐냐면요. 기존의 거에서 이제 약간 좀 달라져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기존은 개인의 소득을 가지고 이번에 집 살 때 이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만 갚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현실화 시키겠다 이거예요. 내 소득 가지고 이번에 집 사면서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만 이렇게 갚는 게 아니고 카드 쓴 거라든지 기타 뭐 다른 사업자금 대출을 하든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원리금 갚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 버리겠대. 그래서 기타 다른 부채에 대해서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까지 다 집어넣어 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에서 보면 이런 기준을 일부 벌써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큰 골자는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이게 이제 몇 퍼센트를 적용할 건지 우리 보면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지역, 투기 과일 지역 막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달 말 정도에 아마 이게 숫자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그냥 임의로 풀어보자고, 임의로.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아까 똑같은 이 문제에서 지금 여기는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문제에서 요것만 해봅시다. 기타 은행에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 얼마냐. 우리 한 달에 이렇게 우리가 쓰는 생활비 같은 거 있죠. 카드로 쓰는 거 뭐 이렇게 뭐 먹으면서 끓는 것도 있고 뭐 기타 뭐 다른 거 빌린 거에 대한 월부금도 있을 테고 자동차 산 것도 있고 이런 게 보면 1년에 보면 뭐 그래도 한 2천만 원 이상 나가는 게 보통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거 한 우리 1,500만 원 더 나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그래 놓고 이 비율을 70%까지 인정을 해준다고 한번 그냥 가정하고 한번 그냥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개인의 소득 얼마예요? 4천만 원이죠? 그렇죠? 예. 이번에 은행에서 빌리고자 하는 돈 X 곱하기 저당상수 0.1에 또 갚아야 되는 거죠? 얼마? 1,500만 원 더 갚아야 된대. 예. 그러면 이게
74, 20, 그러니까 70%래. 이렇게. 그러면 아까 계산해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도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요거 값이 얼마라고 다 줄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계산해서 요것만 그냥 살짝 더 얹어가지고 그냥 계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상이 특별한 뭐, 이렇게 문제점이라든지 그렇진 않아요. 예. 이거 정리 한번 해보면 먼저 이거 넘겨봅시다, 이쪽으로. 그러면 x 곱하기 0.1 플러스 1,500만 원은 자 4천만 원 우변 넘겨서 0.7하고 곱하니까 얼마예요? 2,800만 원 됩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요걸 또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는 우변을 넘기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우변은 이제 얼마 되는 거예요? 2,800에 1,500이니까 1,3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x 곱하기 0.1 이퀄 1,300이래. x 구하려면 양변을 나누기 0.1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죠? 1억 3천. 확 줄어버려요. 확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어떻게 잡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만약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의해서 갚아야 될 원리금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기타 갚아야 될 원리금까지 반영해버리면 당연히 대출 가능한 금액이 확 줄어버릴 수 있겠죠, 그게.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일단 기존에 푸는 거하고 별로 차이는 없죠.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한 8월달 말에는 한번 이제 이게 정확하게 나오면 그렇게 이용해서 어차피 우리가 9월달 내내 시험 보는 모의고사식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9월달 첫 1회차 때 모의고사식 수업할 때 이 문제를 내가지고 풀어보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특별한 거 없다. 대신에 요것만 하나 추가됐다. 그 정도 개념만 잡으세요. 네. 자, 다음 이제 14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예. 이자율. 저번에 이제 모의고사 잠깐 같이 한번 좀 보자고 그랬죠? 예, 그래서 2교시 때 한번 이제 그 모의고사 시험지 가지고 뭐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시험 잘 보셨나요? 그래도 한 60점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왔나? 그래, 책 보세요. 우리는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물어보면 무조건 인상 쓰고 사람 쳐다봐. 무서워 아주. 예. 자,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먼저 좀 할게요. 136. 좋다. 자, 136페이지 보면 이제 맨 상단에 뭐 인플레 위험, 뭐 조기 상환의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자율. 자, 칠판 볼게요. 이제 이자율. 첫 번째 이제 금리 구조를 잠깐 보면, 자, 고정금리 대출하고 변동금리 대출 있어요. 고정금리는 한번 금리가 결정되면 중간에 이제 금리 변동이 안 되는 거고,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금리 변동이 가능한 게 변동금리고요. 고정금리를 우리가 이제 흔히 명목이자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목이자율.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 향후 예상되는 예상 인플레이율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 위험 할증률의 예상 인플레이를 반영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상 인플레이를 반영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보면,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 아시죠? 이거 지금 무슨 금리 설명하고 있어요? 고정금리. 차입자가 은행이 실질적으로 돈 빌려주고 5% 이자 수익률을 원해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1년 동안 1%만큼 발생하게 돼버린다면 은행이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은 정말 5를 원한다면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인플레를 플러스 알파 시켜서 명목상 얼마를 받아야 돼요? 6을 받아놔야 돼. 6을 받아야지 나중에 1%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해도 원래 목표했던 수익률 5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되는 인플레를 미리 반영하는 거 맞죠? 네. 근데 변동금리 대출은 그냥 실질 이자율만 반영한대요. 여기다 예상 인플레를 반영하지 않는데, 얘는 고정금리는 한번 금리가 결정되면 중간에 바꿀 수 없으니까 사전에 예상 인플레를 미리 반영을 해야 되지만, 변동금리는 금리 변동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예상 인플레를 미리 반영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누가 더 금리가 커야 돼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일단 더 크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다음, 이제
대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란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기 상환의 위험이란 게 있는데 어디? 만기가 됐기 전에 일찍 갚는 게 조기 상환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조기 상환이란 것은 누가 선택하는 건지 알죠? 조기 상환 위험이란 것은 차입자가 느끼는 위험이에요? 은행이 느끼는 위험이에요? 자, 차입자 위험이 아니야. 조기 상환은 차입자가 자기한테 유리하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불리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기 상환의 위험은 은행이 느끼는 위험이죠. 은행이 느끼는 위험.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시험에 용어와 함께 어떤 조건에서 조기 상환이 나타날 수 있냐 그 정도만 가끔 물어보고 시험은 요게 이제 핵심인데 일단 잠깐 들어봅시다. 자, 약정이자율하고 약속했던 약정이자율하고 시장이자율이 있는데 어떨 경우에 조기 상환이 나타날 것 같아요? 조기 상환은 차입자가 선택하는 거야. 이럴 때? 그러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약정금리가 5%인데 시장금리가 3%로 싸졌대. 그럼 차입자가 이제 고민하겠죠. 예, 조기 상환 해버릴까? 비싼 거 갚아버리고 싼 데에서 다시 빌릴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조건 하에서 조기 상환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정도만 됐고요. 시험은 이제 인플레 위험이 중요합니다. 인플레 위험. 인플레 위험이란 것은 예, 약정금리보다 약정금리하고 시장금리하고 누가 더 높아져야 돼? 약정금리는 5%인데 시장금리가 10%로 높아졌어. 이런 게 바로 인플레 위험이에요. 왜 인플레 위험이 나타나냐면 예상 인플레를 1%를 예상했는데 실제 인플레가 더 크게 나타나니까 인플레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인플레 위험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요. 자, 어디? 고정금리 대출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 위험이 나타난다면 은행은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 위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차입자에게 전가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이익 본다, 손해 본다? 손해 본다.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싸게 빌리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익 보는 거죠? 따라서 은행은 이런 인플레 위험 등, 이런 위험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한다. 은행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변동이자율 구조.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금리가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돼요. 예. 요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어떤 거래 실적, 소득 수준, 직장 또는 과거 연체 실적 등등을 고려해서 은행이 사람 등급을 다 매겨놓은 거 아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등급일 것 같아요? 등급이 없어요. 왜냐면 제 통장에 돈 들어오면 집사람이 자기 통장을 싹 다 자동이체 시켜가지고 저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근데 집사는 VVIP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은행 가면 있잖아요. 그 대출 창구에서 이렇게 일 안 보고 그냥 알아서 혼자 그냥 자연스럽게 2층 올라가요. 너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싹 올라가서 처리하고 오고 그러던데. 자, 보면 다 이렇게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무슨 등급 다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쵸? 그런 게 가상금리야. 그러니까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준금리가 우리 시험에 중요해요.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 자, CD, 3개월 단위 양도성 예금 증서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자본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란 기준금리도 있죠? 요거는 3개월, 요거는 6 내지 12개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 조정 주기가 짧은 게 좋겠죠? 차입자는 안정적인 게 더 좋겠죠? 요 정도만 잡으면 되겠다. 자, 문제 볼까요? 14번. 저당 이자율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시장 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 시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적용된다. 맞나요? 2번. 고정금리 대출의 명목 이자율은 시장 실질 이자율,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대가, 기대, 예상 인플레이션율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고정금리는 미리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미리 반영한다. 이 개념이 이제 가장에서 비중이 있는 지문이에요. 맞고요. 3번, 4번 묶어놓으세요. 이제 동일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바꿔 설명한 건데, 자, 고정금리 저당에서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이런 상황.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자는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게 유리합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틀렸죠? 예, 4번.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약정 금리는 5%인데 시장 금리가 싸지면 차입자는 조기 상환 할까요? 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고려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다면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요. 맞고 3번 틀렸죠? 5번. 고정금리 저당에서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이거죠. 그래도 은행은 차입자에게 전가를 못 시키죠. 그러면 대출기한 수익성이 악화된다. 은행이 손해본다. 맞나요? 네, 맞아요. 답은 3번. 네. 일단 잠깐만요. 14번에 3번, 4번, 5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험에서 이쪽 파트에서 물어보는 주된 지문이 3번, 4번, 5번이에요. 이쪽 파트에서 물어보는 게. 네. 넘기시고 15, 16, 17 다 해볼 거예요. 15, 16, 17. 자, 15번. 저당 이자율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융기관, 은행은 이익입니까? 차익자는 손해인가요? 둘이 바뀌었죠? 이익과 손해가 둘이 바뀌었다는 거. 들렸고요. 2번. 고정금리는 저당의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변동금리 저당에 비해서 초기 이자율이 높다. 잠깐만. 고정금리 때는요. 차입자는 더 이상 뭐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은행이 하는 거죠. 은행이. 그러니까 은행은 예상 인플레를 미리 반영해 버리잖아요. 미리. 그죠? 네, 틀렸고요. 3번. 현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자율이 같다면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면 차입자는 고정금리 대출이 더욱 유리하다. 당연하죠. 그죠? 네. 4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의 가상금리를 합해서 결정된다. 맞나요? 이거 무슨 금리예요? 이거 변동금리죠? 네, 틀렸죠? 네. 5번. 고정이자율 저당은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한다. 이건 변동금리겠죠? 틀렸습니다. 15번은 맞는 것은 3번. 자, 16번. 변동금리 대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변동금리 저당은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연동하여 이자율이 변동되는 금리체계에 맞고요. 2번. CD금리는 양도성 예금 증서 이자율로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지표 맞지요? 네. 다음 3번.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변동금리 대출금리 기준금리이다. 맞죠? 그렇죠? 예. 4번. 코픽스는 기준이죠. 코픽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코픽스에 연동된 주택대출 담보대출 금리는 말도 안 되는 건데 4번 틀렸죠? 근데 정말 4번 같은 지문이 시험에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요. 기준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겠지. 틀렸겠죠? 5번.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신용도 및 취업 상태, 차입자와의 거래 실적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 4번. 17번. 변동이자율 저당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맞죠? 그러니까 1번이 이제 제일 은행이 강조하는 거죠. 고정금리 때는 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얻어 터지는 것밖에 없어. 근데 변동금리 대출을 함으로써 은행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를 금리에 반영해서 차입자에게 떠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맞아요. 2번. 변동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자 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처럼 변동금리를 좋아하는 거지.
예, 2번 틀렸죠? 1번, 2번 묶어놓으세요. 예. 3번. 부동산 금융에서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는 융자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야? 은행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 시험에서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안정적이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니까 예측 가능하죠. 은행은 변동금리 좋아합니다. 그렇게 그냥 찍으면 돼. 자, 우리 시험에서 은행은 무슨 금리 좋아하고 변동금리 좋아하고 차입자는 고정금리 좋아하고 끝. 그렇게 하면 돼요. 네. 4번. 대출 기간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슨 금리 대출을 선호한다? 변동을 선호하는 거죠. 틀렸죠? 5번.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빨리빨리 위험을 반영해서 은행이 차입자에게 전가를 시키겠죠.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차입자에게서 대출자에게로 많이 전가된다. 맞아, 틀려? 둘이 바꿔놨죠? 틀렸다. 맞는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네, 이렇게. 쉬었다 하겠습니다.